오늘 우리는 철학의 가장 오래고도 매혹적인 질문, 바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별들의 질서 정연한 움직임에서 코스모스를 발견한 순간부터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노을을 찍어 공유하는 순간까지 인류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에 감동하고 대칭적인 건축물에 감탄하며 한편의 시에서 숭고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에 편재하지만 막상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말문이 막히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학, 즉 미와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 분과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는 곧 아름다움이 저 대상 속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주관적으로 존재하는가 라는 거대한 논쟁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철학의 여명기에 아름다움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객관적인 실제였습니다. 플라톤에게 개별적인 아름다운 사물들은 아름다움 그 자체의 불완전한 모방에 불과했습니다. 즉, 아름다움은 저 너머의 이데아, 세계의 완벽한 형태로 실제하며 우리는 이성을 통해 그것을 어렴풋이 인식할 뿐입니다. 아름다움은 곧 진리이자 선과 연결되는 형이상학적 가치였습니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을 대상 자체가 가진 객관적 속성, 즉 질서, 대칭, 그리고 명확성의 조합으로 보았습니다.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이러한 관점을 계승하여 아름다움의 조건으로 비례, 통합성, 명료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고전적 관점에서 아름다움은 수학적 비율이나 조화처럼 측정 가능하고 분석 가능한 대상의 내재적 속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나 황금비에서 미적 쾌감을 느끼는 것은 이러한 객관적 질서를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철학의 무게중심은 대상에서 주체로, 즉 세계에서 인간의 인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데이비드 휴문 그의 논문 취미의 기준에 관하여에서 혁명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아름다움은 사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만 존재한다. 즉, 미는 대상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대상이 내 안에서 쾌감이라는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절대적으로 주관적이며 취향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격언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흉 자신도 이 극단적 상대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만약 모든 취향이 동등하다면 위대한 예술 작품과 졸작을 구분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세한 감각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참된 심판관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논쟁은 이마누엘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칸트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칸트에게 미적 판단, 즉 이것은 아름답다라는 말은 객관적 속성을 기술하는 것도 단순히 나의 주관적 쾌감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 특수한 판단입니다. 우선 미적 쾌감은 무관심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저 그림을 소유하고 싶다거나, 저 음식이 맛있겠다거나, 저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대상의 실존이나 유용성과 관계없이 오직 그것의 형식을 관조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쾌감을 느낍니다. 칸트에 따르면 이 쾌감은 우리의 상상력과 지성이 특정한 규칙 없이도 자유롭게 유희하며 조화를 이룰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내면의 조화가 모든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요구합니다. 비록 이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칸트와 그 이전의 에드먼드 버크는 미학의 영역을 단순히 아름다운 것에서 숭고한 것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아름다움이 조화, 균형, 평온함과 관련된다면 숭고함은 거대함, 압도적인 힘, 심지어 공포와 고통의 감정과 연결됩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거대한 산맥 앞에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왜소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압도적인 자연 현상 앞에서도 그것을 사유하고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내면적 위대함을 깨닫고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숭고함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숭고함의 도입은 미적 경험이 단순히 예쁘고 조화로운 것에서 오는 쾌감에 국한되지 않으며 때로는 고통이나 충격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고양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훗날 낭만주의 예술과 아방가르드, 예술이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규범을 파괴하고 충격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20세기를 거치며 아름다움의 정의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마르셀 듀샹의 샘과 같은 레디메이드 작품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대신 무엇이 예술인가? 라는 질문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아서 단토는 예술계라는 개념을 통해 어떤 것이 예술이 되는 것은 그것의 미적 속성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이론과 역사의 맥락 속에서 예술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회학과 비판 이론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결코 순수하지 않으며 시대적, 문화적, 정치적 권력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고 폭로했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웨는 취향이 계급적 지위를 구별짓는 문화, 자본으로 작동함을 보여주었고, 페미니즘 미학은 전통적인 미적 기준이 남성 중심적 시각을 반영해왔음을 비판했습니다. 즉, 아름다움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구성물이라는 시각입니다. 최근 철학은 과학, 특히 진화생물학과 신경과학과의 활발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화미학은 우리가 특정 형태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조상들의 적응적 선호가 유전적으로 각인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즉, 아름다움은 건강함, 안전함, 풍요로움과 같은 생물학적 신호라는 것입니다. 한편 신경미학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fMRI 등을 이용해 우리가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뇌의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지를 연구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들은 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가에 대한 강력한 설명적 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학의 근본 질문을 종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아름다움의 가치나 의미 혹은 어떠해야 한다는
규범의 문제를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우리는 고대의 객관적 실제론에서부터 근대의 주관적 감정론, 칸트의 초월론적 종합, 그리고 현대의 사회적 구성주의와 과학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이 탐구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아름다움이 대상이나 주체 어느 한쪽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움은 오히려 대상의 형식, 그것을 지각하는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속한 문화적, 생물학적 맥락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도, 휴메의 감정도, 칸트의 판단도, 그리고 현대 뇌과학의 발견도 각기 이 복잡한 관계의 한 측면을 밝혀주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아름다움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의 고정된 정의로 포착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질문하고 또 그것에 감동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철학 교수로서 단언컨대 이 질문은 인류가 사유를 멈추지 않는 한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가장 풍요로운 지적 탐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